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의 서양 철학사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까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7쪽 제3장 플라톤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해 주시죠. 네. 네. 플라톤 부분도 되게 상당히 힐시베르거에 비하면 되게 짧죠. 맞아요. 짧고요. 우리가 조금 읽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지 않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다른 책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보충해서 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네. 생초보가 보면은 플라톤이 이게 다야 이렇게 책 한 네. 권만 읽은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데아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데아가 끝이에요. 처음까지 끝까지 이데아 얘기로 그냥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데아 이론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기도 하고, 어떻게 관점으로서 이론을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서술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서술이 깔끔해서 보기 좋고요. 맞아요. 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양 고대 철학에 관련돼서는 한 음. 3분의 1 정도가 플라톤 내용이라서 어,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네. 인식론이랑 형이상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 밑줄 치면 진짜 세상에. 버릴 내용이 없어요. 형이상학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인식론에 대한 파트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어떤 어.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놓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 책을 보긴 했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읽다가 이게 다 예를 들면 이게 10장은 플라톤의 윤리학에서 유혁 님이 써 주시고 11장은 플라톤의 영혼론에서 강성훈 님이, 이게 다 학자님 이름들이거든요. 각각 파트를 분배해서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문체도 좀 다르고, 근데 좀 뭐 '나랑 잘 안 맞는다.' 이런 이런 서술도 있고 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막 온갖 감정을 느끼면서 읽었었어요. 근데 읽다가 제가 딱 채화 님의 플라톤의 형이상학 이 부분, '야, 이분 글 진짜 잘 쓰는데?' 형이상학 부분 깜짝 재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야, 대박이다. 글은 이렇게 써야지.' 어. 근데 이 부분 진짜 한번 이것만이라도 되게 짧은데요.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정말 깔끔하게 논리 정연하게 서술을 잘 해 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네, 해 주시죠. 뭐 신화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놓은 뭐 영혼론도 너무 재밌고요. 뭐 아, 또 이제 전공이 아니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굳이 다 읽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영혼 불사나 티마이오스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것만이라도 읽고 이제 부분 말씀드리면 영혼론은 영혼론대로, 인식론은 인식론대로 읽고 그에 음. 해당하는 내용들이 뒤에 논문과 그 1차 자료, 2차 자료에서 따로 되게 친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그 음. 부분들을 참고해서 플라톤 전집을 천천히 독해를 하시면 대화편이니까 술술 읽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에서 이런 논의를 추출해내야 하는구나 정도만이라도 아시게 되면 훨씬 더 그 문턱을 좀 낮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네. 이걸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일단 네, 교양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래서 뭐 저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솔직히 여기 닐스 길레의 판에도 보면 이데아가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전부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뭐 다른 책에도 보면 뭘 다르지가 않아요. 이데아 위주로 나와요, 주로. 그래서 '아, 그래, 학자들이 이데아 중요하다 생각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었죠, 솔직히. 뭐 램프라이트나 힐슈베르거 할 때도. 그런데 이 채화 님께서 써 주신 플라톤의 형이상학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이데아, 아페이론, 능동자, 요 세 개가 중요하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도 되게 잘 되어 있죠. 요 얘기를 아마 지니님이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저희가 오해했던 부분들.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예. 아마 이 내용을 우리 힐시베르거 플라톤 할 때 제가 읽고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 또 있을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시간이 뒤에 조금 괜찮다면 이걸 립스킬리에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음. 그 플라톤 형이상학 부분만이라도 같이 읽고 끝내면 참 많이 괜찮을 아 좋죠. 이건 뭐 저 몰랐거든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87페이지 보면 네. 그냥 아는 내용들이 써져 있죠. 익히. 그래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요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입법가인 솔론과 외가 쪽으로 친척 아 입법에 대한 힘, 인맥도 있었다라는 게 더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국회의원 혹은 뭐 음. 대통령 뭐 이런 어 음. 네, 그런 인맥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음. 민주정이 회복되었는데, 이제, 어떠어떠한 배경에서 민주정이 조금 흔들렸다가, 회복된 민주정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실망의 원인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정부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힐시베르가 때도 20 몇 살 때, 23살이었나요? 22살 때, 소크라테스 죽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 뭐 이런 내용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해야겠다. 무릇 지도자라면 철학을 배운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되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뭐 몇 번의 시도도 실제로 하죠. 근데 완전 폭망해서 거지로 돌아오고 막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술렁술렁 넘어가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게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어 그 사복음서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한 성찰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그 충격과 어떤 성찰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여기도 지금 플라톤도 소크라테스가 스승인데 아니 그 독약을 아니 왜 그 울분과 어떤 억울한 그 심정들 이게 인제 플라톤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저 성경 읽을 때마다 신약 볼 때마다도 울컥하고 울컥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잘 그런 어떤 정감이랄까? 이런 걸 잘 가져가면 플라톤 볼 때마다도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다 깔려 있잖아요. 스승에 대한 어떤 한 맺힌 정서 그리고 기존의 정치 체계에 대한 그런 '아우 이 새끼들 우리 스승을 죽여 버렸네.' 이런 느낌. 이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지점 아닌가 제가 우리가 봤을 이제 때. 현대 철학하면서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도 다룰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요. 알랭 예. 사람이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건. 어.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누어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음. 거대 사건이 하나씩은 있어야만 이런 어. 대이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라든지 근데 뭐 안 좋은 경우라면 그냥 이름만 대치한 새로운 이 이제 그것을 대신하는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저도 떠올랐고 음. 특히 재밌었던 건 이제 힐시베르거 때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였죠. 그래서 음. 아카데미아의 형태가 어떠했고 뭐였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상상해 보기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의 이름 어원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88쪽의 맨 밑에. 아카데미아는 이제 이 학교가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학교가 위치한 숲이 반신반인인 아카데모스에게 바쳐진 숲이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는 여기서 처음 읽어본 것 같아요. 음. 아테네의 아카데미아는 철학만이 아니라 기하학, 천문학,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그리고 정치교육, 매일 체육도 하고 토론 토대로 이루어진 학교, 그리고 900년 이상 존속되다가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폐교된 것까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의 어원이 재밌었습니다. 반신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얘기가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플라톤 철학과는 조금 어, 아이러니하게도 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아카데미아가 반신반인인 아카데모스에게 바쳐진 숲 위에 세워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모로 형태가 하나의 전체성을 띠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플라톤의 철학으로 인해서 철학이 전체성을 띠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전체성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인인 이런 형태의 어떤 지점들을 염두에 두거나 좀 열어놓지는 않았는가 이런 해석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읽는 내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편에 대한 생각들, 앞에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걸로 넘어가게 되고요. 저작들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적 대화편들이라서 초기, 국가가 중기, 법률을 이제 위시되는 것들이 이제 후기로 나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를 빠르게 하고 제대로 이제 이데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90페이지는 이제 플라톤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달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뉘앙스에서도 좀 아셔야겠지만 우리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바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피스트들은 전달하는 바,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또 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알더라도 공유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회의주의에 빠졌는데 플라톤은 전달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소피스트에 대한 반박을 같이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이어서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90페이지에 철학은 다른 분야의 지식처럼 말로 설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안 자체에 대해 많이 대화하고 함께 삶을 살아본 뒤에야 돌연히 불꽃에 의해 불이 켜지듯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한다. 플라톤은 일반 독자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정도이고요. 뒤에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재밌는 건 불꽃에 의해 불이 켜지듯 이런 이제 불의 은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성에 대한 내용, 로고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게 계몽과 더불어서 계몽이 엔라이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불과 연결이 되고 뒤에 넘어가서도 우리 태양에 대한 비유 뭐 이런 것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동굴에 대해서도 그림자 뒤에 있는 빛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 바로 이것이 이제 그냥 쓰여진 문장은 아니겠다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근데 뒤에 우리 현대 철학을 하면서 독일의 이제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 섬광처럼 떠오르다가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발견해 놓을 수 있겠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반 독자들 혹은 일반 대중들의 어떤지 그 플라톤의 생각 안에서 대중들의 이미지를 읽어볼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국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톤의 교육론에도 많은 수 녹아있겠다라고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줄을 치셨을 것 같아요. 맨 밑에. 이러한 단순화는 지혜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도움은 될 것으로 믿는다. 이건 이제 닐스 길리에 등등의 저자의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플라톤의 의도 매우 비플라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존재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들 다른 얘기 하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들어가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첫 번째 지식과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형이상학과 더불어서 형이상학이 뭐 인식론으로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존재론으로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존재의 방점을 찍어서 이해를 좀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데아 중에서도 여기서는 상위 이데아, 즉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조음이 어떠한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다, 뭐 좋은 것들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별표 각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92페이지에 우리는 개념 분석을 통해 정의와 조음이 실제로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제기되는 질문들과 더불어서 지금 궁극적으로 이데아 이론이 어떤 식으로 소크라테스와 연결이 되는지 플라톤의 저작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밑줄 치신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 한번, 예,
밑줄을 많이 치긴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행위가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어떤 원형이나 규범과, 즉 조음과 비교해야만 한다. 어, 플라톤 하나의 이데아로서의 조음에 대한 이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이데아 이론은 객관주의 윤리학의 근본적 방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음, 그리고 맨 아래쪽 문단에 보시면 아마도 그는 플라톤주의자라기보다는 이 플라톤이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신플라톤주의자 쪽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이런 서술도 있어요. 플라톤은 첫 번째 시기에서는 소크라테스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여 개념 분석과 개념적 통찰을 가지고 작업하였다. 중간 시기에 플라톤은 이데아가 독립적 존재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그는 개념과 보편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내적 동학에 이끌려 변증법적 인식론을 입론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가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요. 정의와 조음의 원형이나 규범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 비교라는 단어가 상대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죠. 상대주의는 각각이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하나의 대상이 되어서 다들 이제 뭐 동일한 대상으로서, 총체를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비교는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형을 두고서 그거보다 못하네, 잘하네, 뭐 이런 것들을, 뭐 거기에 적합하네, 적합하지 않네,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라는 단어는 그 기준을 전제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보편적인 것. 그래서 보편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화두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보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듯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플라톤이 이제 보편적 윤리, 정치적 규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해내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이데아로서 설명을 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지점이 플라톤은 이 이데아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는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문제인데. 되게 재밌었고 쭉 넘어가서 93페이지 맨 밑에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이데아에 대한 내용의 약간의 뭐 맹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살짝 넘어가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 있진 않은데 달리 말해라고 시작해서 어떤 것은 이데아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힐스베르거 할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보면 책에 이데아가 있고 커피를 보면 커피에 이데아가 있고 여기도 이데아 저기도 이데아 그럼 그것도 상대주의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뭔가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실상 설명을 해내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스는 청년 소크라테스가 일반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 자신을 그 청년 소크라테스를 아직 독자적인 사유는 좀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미성숙한 존재로 반주했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데아에 대해 플라톤이 이해하고 있는 이데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저희가 이해하는 이데아가 있을 텐데 각자 한번 이데아에 대한 생각을 뭐 저희가 좀 책을 다 읽고 했는데 이쯤에서 한 정리를 그게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데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이중적인 거라고 예. 생각해요. 어떤 거요? 이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되긴 하지만 이데아가 이 소크라테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점 아포리즘을 해결하고 플라톤이 이제 아주 야심차게 제시했던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되게 단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현실 세계와 뭔가 괴리가 있는 어떤 형태의 본질만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성과 감각의 영역을 충분히 연결지을 수 있었던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제 언어의 맹점을 얘기를 할 때 언어가 되게 체계적이고 뭐 기의와 뭐 기표를 통해서 여러모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이 남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을 이데아가 말하고자 했지는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까지도 연결되어서 계속 유효한 형태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뒤에서도 약간 나오긴 해요. 네, 좋습니다. 돌림은요. 아니, 저는 이데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데아의 세계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데아의 세계에 저희가 뭐 죽거나, 뭐 태어나기 이전에 저희 영혼들이 있었다고 하죠. 플라톤 말에 의하면. 영혼들이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지금 있는 많은 사물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깨닫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것들을 상기할 뿐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에 이데아가 있고, 뭐 컴퓨터에 이데아가 있고, 가까이 이데아가 다 있었겠죠. 그 이데아의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데아를 상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뭐 지역이 다 달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깨달음의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뭔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데아 이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한 것 같고, 그쵸. 근데 이제 좀, 지금 방금도 이제 여기 나왔지만, 그럼 이데아라는 게, 머리카락에 이데아가 있냐, 뭐, 뭐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이데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뭐, 완전 무결한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근데 플라톤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라고 하죠. 거대한 하나의 어떤 덩어리 같은 걸 이뤄서, 어, 일자처럼. 아무튼, 뭐, 이데아를, 어, 그렇습니다. 네. 피타고라스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똑같이 물어보면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 피타고라스는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런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차적인 실제다라고 해서 95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차적 실체라고 하면 일차적 실체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그럼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것들, 즉 개념 체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소피스트가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 할 때 심리학적 합리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계보를 좀 잇고 있는 맥락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사유에 입각해서 혹은 이제 개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플라톤이 어느 정도 소크라테스를 잇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많은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한번 쭉 볼까요? 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96페이지에 예시들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수학의 진리들은 보편 타당하다. 즉 모든 사람에 대해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 명의 주체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피타고라스의 생각과 플라톤의 생각을 약간 이제 나란히 놓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7페이지에 맨 첫 번째 줄에 변화 가능한 이런 재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데아들은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다. 그리고 이데아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보편타당하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것들 이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데아와 조음이라고 해서 그 조음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 물에 빠진 익사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그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도 나오죠. 그 측은지심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좋은 행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좋은 행위에 대한 이데아라고 얘기를 이어가면서 98페이지에
개념이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데아를 잠깐 얘기를 할 때 개념 체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말은 각각 다 우리가 떠올리겠죠? 뭐 블랙 뷰티, 세크리타리아트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뭐 말들이 있으면 각각 다 말이라고 떠올릴 텐데 사실은 그 개념들을 모든 걸 통솔하는 말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것은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 각각의 말들 그것은 우리가 가리킬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말이란 개념은 우리가 마구간이나 방목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킬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우리가 언어적 표현 은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것을 지시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의미론을 가지고 작업한다면 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언가를 지시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언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무언가를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각 불가능한 어떤 것이고, 즉 말의 이데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말의 이데아는 우리가 비록 시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것을 지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힐시베르거에서는 인간에 대한 비유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 뭐 사람 개별자 뭐 이렇게 떠올리면서 인간의 형태를 떠올리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체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것들 각주로도 좀 달리고요. 뭐 충분히 이견을 찾아보려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맥락이라서 좀 간단히 설명된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라톤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저희가 예전에 했었죠. 헬시베르거나 그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데아란 무엇인가 그건 이제 공부 초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그 개념 자체는 인제 감을 잡았으니까 저희가 인제 요번에 읽으면서 인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배경이랄까 아까 소피스트들이 득세하는 상대주의와 그런 회의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데아 자체를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절대적인 것들을 이 국가를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이론을 철학자가 내세우는 어떤 효과랄까? 효과 중요하죠, 효과. 지금에도 뭐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과연 이런 플라톤 같은 어떤 철학자가 많이 등장한다면 과연 이 시대에는 어떤 철학을 주장하는 게 타당할까? 그들에게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근데 '플라톤이 다시 나와도 괜찮겠다.' 근데 이게 이데아라는 게 좀 치명적인 게요. 단점이 어 '이데아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가 '이데아의 세계가 어딘가에 있어.'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네가 증명할 수도 없고 이거 되게 신화적인 거거든요. 이런 이런 거 자체는. 증명 불가죠 솔직히. 이데아가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뭐 신처럼 마치 신처럼. 그럼 이게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 뭐 다 받아들인다 해도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각각의 개인의 선택이에요. 현대에도 이데아 이론이 먹힐 것이냐 이 의문이 좀 들어요. 그건 네 생각이 이데아 세계가 있냐? 몰라. 안 받아들이면 땡인데 어떡해요.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현대인들한테는. 당시에 뭐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데아 같은 강력한 그 이론적 도구를 이런 그럼 현대인들한테 그럼 이데아 말고 어떤 단어로 설득할 수 있지? 뭐 진리의 세계가 있어. 이데아보단 진리의 세계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차라리.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데아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 강력하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다른 단어들로만 좀 대치가 될 뿐이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뭐 여러 번의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되게 대실패하고 막 돌아오고 그랬다고 하죠. 플라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1차적으로 수학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원론적 세계관.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제 뭐 수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뭐 맞다라고 이제 당대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에 대한 동의를 많이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했던 게 이제 영혼 불멸설 막 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혼을 뭐 전이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럴 때에 이제 대척에 두었던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내용들, 이론 과학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교적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데아이죠. 그래서 다음 99페이지에 바로 이어서 이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원론은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파르메니데스 할 때도 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성과 이제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존재, 비존재, 뭐 정지, 변화, 통일, 다양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전개를 해왔고 일찍이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이데아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고 그 이데아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보충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데아론이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데아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감각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사물들로 존재케 해서 모든 사물들을 다 연결시키고 그걸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다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이데아론에서의 되게 제일 중요한 지점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불변적이다. 그래서 이제 블랙 뷰티 얘기가 또 나오죠. 말에 대한 얘기. 이데아는 항상 동일한 것이고 하나의 이데아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든 말든 그것에 대해 알든 모르든 언제나 변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100페이지 두 번째 줄이고요. 플라톤은 이로써 도덕성과 정치가 다양한 인간의 의견과 관습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토대가 보편성이겠죠. 뒤에 가서는 이제 칸트의 시도와 같은 여러 가지 시도들과 더불어서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표로 이데아들 지각 가능한 사물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불변적, 가변적인 것들이 다시 한번 윤리적, 정치적으로 좋은 것 그리고 관습과의 의견의 다양성으로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상대적인 어떤 것들, 다양성들은 이제 가변적인 것으로서 지각 가능한 사물들로 격화되게 되고요. 그 상위에 뭔가 보편성을 존재함으로써 올려놓았을 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적으로 소피스트를 반박하고자 했던 그 시도를 성공시키게 되죠. 이제 이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연결돼서 뭐 에로스와 교육이라든지 뭐 예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등등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것 따로 있을까요? 음, 거의 모든 문장에 줄을 쳤기 때문에 네, 줄을 너무 많이 쳐서 음, 뭐 에로스와 교육을 뭐 보면은 어 플라 플라톤은 이 이상들에 대한 동경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플라톤적 에로스다. 아름다움과 조언과 참됨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한 동경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두 세계 사이의 역동적 긴장 속에 살고 있다. 배기 쪽이 우리는 이데아를 직관하는 것, 그 이론과 감각 세계를 경험하는 것, 실천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 그 변증법의 형태로서 인식의 과정을 갖는다. 어, 이건 그거죠. 그 두 세계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감각 세계. 감각 세계는 이데아의 그 반영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데아를 직관함으로써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그 이데아의 상,
점점 명확해지는 상을 통해서 이 세계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론적 구상이었다. 그 중간에 나오네요. 진리는 부분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통찰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상황에 대한 통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획득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전에, 뭐,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같은 데에 밑줄을 쳤고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증법의 형태로 인식 과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어, 두 가지에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지각적인 어떤 명료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각 세계의 구분을 더 잘 하기 위해 이데아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지각 세계에서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그 지각 세계에 대한 노력이 곧 이데아에 대한 이해로서 연결이 돼서 상호 보완적인으로 되는,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의 변증법적인 형태다. 그것이 인식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고, 이것이 또 한 번 이제 이런 방식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그리고 지식인, 이게 일반적인 실체로서의 지식인 동시에 교육으로서 얘기가 되어지는 맥락이 뒤에 가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데아론의 근본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103페이지에. 그래서 뭐 악의 이데아는 존재할 수 없다. 요런 부분들 우리 했었죠. 힐즈베르거에서. 음, 악의 이데아. 근데 악의 이데아가 없을까요? 여기서 악의, 이제 정의하는 것에 따르면 그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자신이 이 이데아론의 첫 번째 비판자였다라는 맥락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불변이고 가변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뭐 복사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데아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차치하더라도 뒤에 가서 이데아의 총체성과 비유들에 관련된 이데아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이데아의 총체성에서는 10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음, 플라톤에 의하면 정의의 이데아를 그것만 따로 떼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 한편으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중용의 덕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조음의 이데아를 가리킨다. 그래서 서로 착종되어 있는 모습, 관계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일시베르거 할 때에도 이데아들의 관계성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 연관관계에 대한 통찰, 총체성, 이런 것들. 그래서 참된 지식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러나 이런 전체에 대한 통찰, 이 이데아들의 모든 내적 관계 속에서의 통찰은 인간이 성취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불완전한 총체들 그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 지속적인 왕복 운동을 통해서 취해야 된다는 것, 이런 성취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음의 이데아, 그리고 이데아들 간의 상호 관계, 이데아들 간의 관계 자체가 실제, 아이제자죠. 실제의 토대이고, 이 지속적으로 초월하는 전체론, 변증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철학,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된다. 이데아 철학의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플라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서양 고대 철학에서 봤던가요? 거기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게 질문하잖아요. 플라톤도 대화편인데 사람과 사람이 토론하고, 그래서 아까도 나왔었죠. 그 진리를 알려면 대화로, 그러니까 실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봐야 아는 건데, 이렇게 뭐 논증적인 방식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살았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말로도 전해지는 것들이지만, 실제 보고 배우는, 뭐, 부모가 아이를 보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본받는 것들이. 근데 이거 이데아론도 가만히 보면, 그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뭐, 교회든 성당이든 교회의 목사님, 성당의 뭐 신부님, 뭐 어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인물. 근데 그 인물은 어떤 행동을 해도 성숙한 행동을,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고 치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도 당시에 제자들이 봤을 때, 아, 되게 성인의 경지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것이겠죠.
그게 인제 이데아. 인제 예수님이 뭐 사랑을 얘기하든 정의를 얘기하든 뭐 어떤 걸 얘기하든 간에 저분이 얘기하면 무조건 옳고 다 맞고, 아마 현대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범을 보이는 분이 있다 쳐 봐요. 이게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그런 이게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 개념들이 그 사람에게 인제 체화됐을 때, 그럼 저 사람은 인제 이미 성숙한 사람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사람한테 그게 다 통일돼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모범이 될 만한 되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 이게 모든 이데아가 하나고, 그래서 모든 개념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관계들이 통찰 뭐 이렇게 총체성들에 대한 통찰이 어렵게 나오지만 이미 제가 인제 살아낸 바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려 봐도 쉬울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그냥 이런 플라톤의 개념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대화편도 이 형식 자체도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데아론에 대한 비유가 연결돼서 이어지는데요. 태양의 비유는 뒤에 나오는 동굴 속의 수인들 비유랑 또 연결이 되고요. 분할된 선의 비유는 또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서 음. 비유 1, 2, 3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음. 태양의 비유는 태양 자체를 이데아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이 음. 좋다. 뭐 왜 좋냐면 뭐 빛을 준다. 빛으로 이제 시각을 보이게 하고, 우리가 보는 거 다 빛 때문이죠. 그래서 눈, 시각,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과 연결되어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눈 자체가 태양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이 이데아 역시도 태양처럼 빛을 주는 것처럼 진리를 주고, 빛으로서 이해하는 이성이 있고, 눈처럼 이성도 이데아와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성 자체가 이데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데아는 다른 이데아들의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좋음의 이데아라는 게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이데아 혹은 존재들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태양과 같이 비유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 역시도 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태양이 따뜻한 빛을 내리쬐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물들이 생성되고 탄생하고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유 두 번째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죠. 위쪽은 사유, 아래쪽은 감각으로 나누어 놓아서 뭐 A부터 E까지, 뭐 C부터 E까지 영역해서 이제 뭐 통찰과 주의 깊은 추론과 확신과 추측, 각각의 지식들을 좀 구분을 해놓고 감각 지식과 사유 지식을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도 통찰과 추론, 확신과 추측으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도 이런 식의 통찰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의 인식 구조를 가져야 한다를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의 수인 비유는 다들 아는 그 이데아에 대한 동굴 이고요. 동굴 비유에서도 태양, 빛이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기능을 하고, 그 동굴의 수인들이 인식하는 사유 체계에서도 사유 지식과 감각 지식에 대한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비유 1, 2, 3이 사실상 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제 이데아론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런 비유들이 왜 중요하게 됐는지가 1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여기서 되게 지점이 중요해요. 이런 서술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는 되게 별표를 쳐놨는데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해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존재론일 뿐만 아니라 인식론이기도 하다. 지각 가능한 사물과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의견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다. 이러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자체가 불변하고 완전한 이데아에 대해서만 객관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각 경험과 언어적으로 표현된 표상들에 대해서 성찰함으로써만 이 객관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를 닿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데아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표상과 지각 가능한 사물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것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데아 따로 우리가 사는 감각기관의 세계,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 이원론적으로만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데아론에서는 그 관계성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데아에서 중요한 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현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감각기관에 대한 이런 분할된 선의 비유처럼 인식 능력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이 첨예화된 생각 자체가 이데아에 가깝게 해준다는 데에서 되게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이데아를 전체적으로 이해했다라고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곱씹으시면서 잘 보시고 우리가 착각했던 이데아와 어떤 형태로 좀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 나가시면 훨씬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위계라는 게 이데아가 위계상 위에 있고 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감각적 사물들은 위계상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사유하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플라톤이 이데아 그 어떻게 보면 관념의 세계 같은 그런 좀 그런 것만 중요시하고 현실 막상 이게 현실 세계에 막스처럼 현실 세계가 되게 물질의 세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왜 플라톤이 되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게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이데아라는 것도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의 사물들을 아예 경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물들은 어쨌든 이데아의 반영인데 그러면 이데아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데아가 그게 본질이고 네 절대적이고 그러면 사물들은 이데아의 반영인데 '사물들도 그럼 하찮게 여길 수는 없지 않지 않나? 사물들은 이데아의 반영인데' 뭐 이게 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다는 '그동안 내가 플라톤을 오해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뒤에 가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어. 인간과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조음의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데아이고 나머지 이데아의 것들 안에서 이제 계급이 있었다는 뭐 우리 힐시베르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데아 안에서도 뭐 계급이 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식의 격차를 좀 두고 있는데 그 층위 안에서도 중요한 바를 분명히 했던 것이 이제 여기 인간을 이해할 때 영혼과 육체 중에서도 당연히 영혼의 방점을 찍었을 것이고 이데아와 감각 지각 세계를 했을 때 당연히 이데아의 방점을 찍었겠죠. 그래서 맥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109페이지의 중간에 영혼은 감각 지각 세계로 풍덩 뛰어내린다라고 해서 강조를 두고 있는데요. 풍덩 뛰어내린다에서 이제 우리 현대 철학, 근현대 철학의 그 기투, 뭐 존재자, 존재론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 표현과 되게 유사하게 겹쳐짐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근현대 철학이 사실상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좀 느꼈고 뒤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이데아를 직관해내는 사람들이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철학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그 이데아를 상기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 국가와 교육, 사회 계급에 대한 내용들로 연결이 되게 되죠. 110페이지입니다. 음. 여기서는 어떠셨어요? 노동 분업, 뭐 계급 분화 이런 얘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여기 각주에서 얘기를 밝히고 있기도 하죠. 음. 이게 이런 얘기 많이 전에도 했었죠. 113 쪽에 보면 지배자, 관리자, 생산자로 나눠지고 통치, 행정, 생산하고 이게 또 덕으로 지혜, 용기, 절제로 나눠지는 이런 구도 어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단지 그러니까 이런 구 이렇게 나눠진다. 분업화하고 뭐 국가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뭐 개인의 어떤 신체들이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 그냥 어떤 뭐 지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서양 고대 철학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니님은 이런 부분들 계급이 분화되고 이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저는 또 이게 이제 만약에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 네. 네. 플라톤에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부분들이 요런 지점일 텐데요. 그 그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것이, 불편. 소크라테스를 많은 수 입고 있는 플라톤이 여기서 소크라테스와 가장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아. 생각해보면 다들 공평한 상태에서 대화로서 스스로 알게끔 하는 그런 교육 방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걸 토대로, 그의 전제는 사실상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개별의 사람들을 전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맞아요. 사람이 위에 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래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 이런 지점들이 완전히 달라졌고, 맞아, 좀 맞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을 믿고 그 지성이나 이 로고스 뭐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게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미약했다라고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기도 하겠죠. 이제 스승을 죽였기도 하고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점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였겠구나. 그래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소크라테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바에서 많이 멀어지는 형태로서의 퇴행을 겪는 그런 형태로도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플라톤을 엘리트주의라고도 하고 국가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런 비판들이 있죠. 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 여기서 이제 노동 분업, 뭐 계급화 뭐 이런 걸를 통해서 국가의 정당화, 효율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초다라고 이제 밝혀놓고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가 정당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맥락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유도 있었죠. 뭐 실에 매달린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네, 그 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뭐 이제 나중에는 그 실이 뭐 여전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랬는데, 이걸 나중에 또 플라톤이 후기에 가서 철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지점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좀 생활을 엄격하게 해야 돼. 옛날에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생활 엄격한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로도 되게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 와서 소수자를 교육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기 책에서도 이제 사적 소유, 가족 생활 금지, 뭐 질투나 갈등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철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궁극에 어떤 형태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상관관계가 궁금해지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121쪽에 보면 주석에 그 15번 주석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플라톤은 반민주적이지 않은가? 그는 모든 권력을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인민을 위로부터 통치를 받도록 한다. 이 말은 옳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상국가 속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첨언해야만 한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어떤 개념적 그리고 방법론적 전제들에 근거하여 실제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조음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들은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당위에 관한, 사회와 인간의 삶이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목적들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 쭉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을 변호하는 그런 논리들이 은근히 서양 고대 철학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많이 나옵니다. 네. 변호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플라톤을,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쉽게 나올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들을 각주 10번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주의, 개인주의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파시즘이라든지 뭐 전체주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산주의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다라고, 완전히 배제시켜야 맞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음, 이유는 이제 이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에 대한 개념, 개인의 상승은 이제 근대 이후니까 그 맞아. 개인의 개념은 아예 없고 국가 개념 자체도 없죠, 아직은. 이제 음, 하나의 도시국가 혹은 그 근대 이후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뭐 부족 이런 형태였으니까. 근데 그런 형태 안에서는 기본 디폴트 값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음,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에 대한 개념과 국가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전혀 없었다를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소지들을 아예 제거할 수 있겠고, 종국적으로는 그 이제 이 도시국가 안정 공동체를 회복시키거나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정, 조화, 공동체의 좋은 삶, 그래서 좋은 이데아, 이렇게 가고 있다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앞에 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126쪽의 예술의 윤리적 책임, 요 부분, 어떠셨는지 한번. 네. 저는 이제 뭐, 보면은, 128쪽의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거든요. 읽어보면, 맨 위에서부터, 예술은 복사물들을 복사한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진리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높게 등급이 매겨질 수 없다. 복사한다는 생각. 즉, 모방은 플라톤의 예술관의 근본적인 것이다. 지각 가능한 사물들은 이데아들의 복사물이며 예술 작품은 지각 가능한 사물들의 복사물이다. 그러나 이데아들은 또한 지각 가능한 사물들의 이상이며 따라서 지각 가능한 사물들을 복사하는 예술 작품의 이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데아들을 복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플라톤의 철학을 전제하는 이상 이 요구는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모방,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에 대한 이론은 진리에 대한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쭉 나오는데, 어, 예술가는 일종의 이데아 매개자가 된다고 해요. 아래쪽에 보면. 근데 이게 예술가들을, 어, 철학자들의 지성적 지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들을 지도해야 된다, 감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플라톤 입장은. 근데 지니님은 아무래도 좀 문학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문학도 예술이잖아요. 이런 플라톤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서서 남성 여성에 대한 내용도 아, 그러하고 예술에 대한 내용도 그러하고 앞서서 정치 철학에 대한 오해들도 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오늘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사유 구조 안에서 플라톤을 자연스럽게 위치를 거기에다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오해를 범하게 되는데 남성 여성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여성 옹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만 생각해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경향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런 뜻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해서 단칼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배제시킨 것이지 사실상 티마이오스나 그 국가에서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비하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또 해석해서도 안 되고 예술에서도 역시 본인이 시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가 이제 이데아와 매개자라는 사실만큼은 가치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지만 그 지성적인 어떤 형태, 우리가 1, 2, 3으로 좀 나눴었죠. 그래서 그 지성적인 어떤 형태를 결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잘 왜곡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철학자의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만 한다면 이해도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예술답지 않은 예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연한 그런 상황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이 되는데 하물며 음, 고대에서도 당연히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도 역시 전체 예술에 대해서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서는 조금 스스로가 좀 실수를 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플라톤을 정리를 하면서 음, 플라톤은 이데아, 뭐 이데아가 아닌 감각세계의 이원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고 있어서 전체론자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홀리스틱 음,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두 세계의 합의를 분립 구분보다 훨씬 강조를 했고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세계를 인지하고 이데아에 가깝게 되기를 원해서 변증법적인 통합을 강조하고 이제 분리나 어떤 그 배제나 이런 것들보다도 통일성, 응집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한 게 이데아 이론이다라고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지점을 오늘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그 인제 거의 마지막인데 서양 고대 철학이 아까 그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그 이데아, 아페이론, 능동자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 혹시 좀 짧게라도 설명을 좀 정리해서 좀 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네. 뭔가 하나를 짚어서 요약하기보다는 아. 몇 페이지를 읽어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아 네. 그래요? 예. 그 해당 책의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이르를 때 그 아포리아에 관련된 논의랑 그 아포리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 몇 장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플라톤 복습하면서 여기 읽고 아.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바쁘다 하면 400페이지일 때 이제 400페이지 전후만 간단히 읽어오시고 조금 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더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랑 인식론 이 두 가지만 읽어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닐스 길리에서 잠깐이나마 언급했던 이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질문. 네. 130페이지 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멘붕이죠. 거기 이제 앞뒤로 한 10장 써야 되는 이제 손목 나가는 이데아에 대한 통찰과 지각 가능한 현상들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차이를 설명해라. 그래서 비유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이제 선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 음.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윤리 정치적 규범 가치들의 보편타당한 토대를 제공한다. 무엇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논하라라고 됐는데요. 플라톤 이데아론에서 윤리 정치적 규범과 가치들의 보편타당한 토대. 그래서 여기서 토대를 저는 동그라미를 쳤었고 그 보편성을 어떻게 추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었죠. 그 지점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그의 국가이론 간의 연관관계를 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데아론의 기반이 그 시대 당시 배경에서 많은 기저가 있었고 그 배경에 대한 뭐 아니면 스승에 대한 그런 논의들 그리고 이상국가에 대한 현시들 그리고 이상국가를 지도해야만 하는 그 지도자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때 그의 국가 이론이 곧 교육 이론과 연결이 많은 수 되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사상들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제 플라톤을 뭐 짧게나마 닐스 길리의 판으로 봤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어떠셨는지. 예. 저는 일단 현대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해할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각주로 정리를 너무 잘 해놔서 그 지점이 제일 얻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음. 또 하나는 플라톤의 의미 그리고 의미론적인 부분, 존재론적인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놓아서 어떤 지점을 의미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지점을 이제 앞선 맥락에서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인지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잘 해놓아서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만 뽑아보아도 오늘은 되게 유용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 부교재 서양 고대 철학을 하나도 읽지 못하고 갔다는 게 좀 네.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네. 좀 플라톤이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빠르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주교재로 사용될 때 음. 읽어보거나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제시되어 있는 논문들 같이 또 부교재로 첨부를 해서 다시 읽어볼 법한 책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또 읽어볼 수 있겠고요.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코플스턴의 그리스 로마 철학사도 아 해야죠. 네, 그 부교재로 아니면은 뭐 주교재로든 사용을 하면서 같이 음. 풀어내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은 읽어본 소감 말씀해 주셨지만 힐시베르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어.
게다가 또 이렇게 단편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는 각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만 좀 보완이 된다면, 네,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읽어나갈 법한데요. 그런 지점들이 약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 성과를 바탕으로 쓴 책이라서 또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기존의 견해는 어떠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참 좋습니다. 서양 거대처럼. 참 분명히 좋고, 닐스 길레아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세계를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되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이 맞아요. 책만 보시고 쭉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이것도 엄청 재미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대를 하고 보셔도 괜찮을 법한 책입니다. 음. 닐스 길리에도 정말 뭐 생략된 부분들이 많지만 또 이게 장점이 많은 책이에요. 간략하게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갖고 각주가 빛나는 책이다. 네, 이런 생각을 낯선 철학사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실에 맞아요. 장황하게 또 여러 현대 근현대 철학자들을 끌어와서 비교하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부분에서는 되게 힘들었는데 예. 닐스 길리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뭐 몇 페이지 참고해라고 해서 되게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명확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